안녕하세요. 저는 거짓으로 똘똘 뭉친 한 사람의 말로를 곁에서 바라봤던 40대 직장인입니다. 흔히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하잖아요. 그 불어난 눈덩이 때문에 결국 파멸을 맞은 한 사람에 대해 여러분들께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집은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엄마 아빠가 재혼 부부라는 점이에요. 엄만 남동생을 데리고 또 아빤 절 데리고 제가 11살이었을 때 재혼을 하셨는데요. 원래 아빤 제가 8살 때 친엄마와 이혼을 하셨습니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다투시던 친엄마, 아빠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할 정도인데요. 그 어린 나이에도 제발 엄마 아빠가 다투지 않는 게 제 소원이었는데 이혼을 하시고서 오히려 전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제가 11살에 딱 지금 엄마와 남동생이 집에 왔을 땐 사실 처음엔 달갑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땐 친엄마와 가끔씩 만나고 있었던 터라 더 받아들이지 못했었죠. 그러다 보니 처음엔 남동생과 새엄마를 멀리하곤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살던 지역이 시골이었는데 새 남동생과 같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조차 정말 창피하고 싫더라고요. 친구들이 절 놀리기도 했거든요. 야, 소영아, 너 언제 동생 생겼어? 야, 너 좋겠다. 저렇게 다 큰 동생도 생기고.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야, 쟤 내 동생 아니거든? 네 동생 맞잖아. 쟤는 네 동생이라던데? 아니라고. 그때마다 절 졸졸 쫓아다니는 남동생이 어찌나 밉고 싫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 남동생은 또래에 비해 키도 작고 힘도 없고 놀림도 많이 당하곤 했었는데 가끔씩 못된 아이들이 남동생에게 빈 우유곽을 던지는 모습도 봤었지만 초반엔 전 못 본 척 지나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 행동을 다 알고 있으면서 남동생은 계속 절 정말 친누나처럼 따르곤 했어요. 하루는 남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저한테 뭔가를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이었어요. 아, 뭐야? 너 왜 우리 아빠랑 나랑 같이 그렸냐? 누나, 우리 가족이잖아. 아빠랑 누나도 내 가족이잖아. 근데 누나, 내가 뭐 잘못했어? 엄마랑 아빠가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잖아. 아이씨, 아, 너 왜 또 울어? 너 또 나 혼나라고 우는 거지? 절로 가. 저리로 가라고. 그땐 어찌나 제 남동생이 싫었는지 절 쫓아다니는 것도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더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번 제 마음이 바뀌게 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매일 실내화를 학교에 가지고 가서 신어야 했는데요. 시골 촌학교라 바닥이 그때도 나무 바닥이었는데 실내화를 안 신으면 발바닥에 가시가 박힐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날 무슨 생각이었는지 실내화를 안 챙기고 학교에 왔던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전 그냥 맨발로 있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기 교실 문에서 조그마한 애가 자꾸 힐끔힐끔 얼굴을 들이미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 조그만 아인 남동생이었어요. 전 다른 애들이 또 볼까봐 화들짝 놀라 남동생에게 가서 물었어요. 야, 너 왜 여기 와? 아, 창피하게 진짜. 여기 왜 오냐고. 니네 반에 얼른 가. 누나, 그게 아니라 이거 누나 실내화. 어? 뭐야? 너 내 실내화 가지고 왔어? 어, 아까 누나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하고 가길래 이거 얼른 신어. 누나 발 더러워지잖아. 그제서야 제가 집에서 나올 때의 상황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뒤에서 누나 누나 하면서 애타게 부르는데 전 한 번 뒤돌아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얼른 뛰어나왔거든요. 남동생은 제가 놓고 간 걸 어떻게든 가져다 주려고 했지만 제가 방까지 찾아오는 걸 엄청 싫어하니 막상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안절부절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남동생은 정말 바보같이 순진하고 착한 아이였죠. 그리고 새엄마도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사실 엄마라는 자리가 전 친엄마만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새엄마에겐 거의 마음을 열지 못했었고요. 그런데 새엄만 단 한 번도 저에게 재촉하지 않고 제가 마음을 열길 묵묵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저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새 학기면 항상 새 필기구를 아빠가 사주시곤 했는데 어느 날은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캐릭터 필기구 연필통을 잔뜩 사다 놓으셨더라고요. 우와, 아빠, 이거 뭐야? 이거 내가 가지고 싶어 했던 거잖아. 아빠 웬일로 이걸 사왔어? 절대 나한테는 안 된다고 했으면서. 야, 소영아, 이거 네 새엄마가 사온 거야. 너 저번부터 가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너 새엄마한테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거 하나하나 다 사느라고 온 시내를 다 뒤졌다. 새엄마 아니었으면 이거 너 갖지도 못했어. 아, 감사합니다. 아니야, 소영아. 나도 오랜만에 이런 아기자기한 거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던데? 소영이가 왜 갖고 싶어 하는지 알겠어. 다음엔 소영이 너도 같이 가서 고르자. 알았지? 네? 저도요? 그래. 같이 가야 소영이가 가지고 싶은 걸로 사지. 네 아빤 이런 거 잘 모르더라고. 다음엔 나랑 소영이 둘이서 같이 가서 고르자. 늘 디자인이라곤 다 똑같다고 말하며 투박했던 아빠와는 다르게 새엄만 세심하고 섬세했습니다. 그러면서 새엄만 늘 제 취향, 제 생각을 많이 존중해 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풍을 갈 때면 누구보다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게 도시락을 싸주신 것도 바로 새엄마였죠. 아마 다른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 걸 알고 있었기에 더 신경을 써준 거였어요. 그때 소풍에 가서 딱 도시락통을 열었을 때 친구들의 그 환호 소린 정말 잊지 못합니다. 야, 야, 강소영, 너 도시락 뭐야? 우와, 돈가스에 불고기에 너 좋겠다. 와, 강소영네 엄만 김밥을 꽃처럼 만들었어. 우와, 이것 봐. 그날 제 어깨가 얼마나 으쓱했는지 모릅니다.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전 처음 새엄마가 제 엄마라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어요. 아마 그때부터 새엄마와 남동생을 정말 제 엄마, 동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동생과는 사실 그 후로도 서로 서먹서먹하게 지내긴 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확 가까워졌었는데요. 사실 사건 하나가 그때 더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동생이 제 눈앞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걸 목격했었거든요. 살던 지역이 시골이었고 학생 수도 적은 남녀공학이었는데 하교하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뒤통수가 보이더라고요. 그건 바로 남동생이었어요. 그런데 남동생이 어깨며 팔에 잔뜩 가방을 메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동생 앞에 보이는 건 가방을 메지 않은 아이들이었어요. 그걸 보고서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 참지 못하고 바로 남동생에게 달려가 어깨 가득 메어 있는 가방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야, 너네 뭐 하는 거야? 뭐야? 이것들이 진짜? 너희 내 동생 왜 괴롭혀? 너, 너 저기 정미소 집 아들이지? 넌 과수원 집 아들이고 너희 다 일로 와. 내가 싹 다 니들 부모한테 얘기할 거니까 얼른 일로 안 와? 아이씨, 뭐야? 야, 가자. 얼른 가자. 야, 너네 한 번만 더 내 동생 괴롭히고 이딴 짓 해봐. 내가 니들 머리 하나하나 다 뽑아줄 테니까 얼른 싹 꺼져. 그렇게 괴롭히는 애들을 쫓아내고서 남동생과 집으로 오는데 남동생이 저한테 슬그머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 나 누나 동생이라고 해도 돼? 야, 그럼 너 내 동생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누나 나 싫어하잖아. 아, 됐어.
그냥 내 동생이라고 하고 다음에 또 괴롭히면 나한테 다 얘기해. 그 자식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알았어, 누나. 근데 오늘 이거 아빠랑 엄마한테 비밀이다. 야, 뭐 이런 거 가지고 비밀이야. 알았어. 그럼 네가 집에 가서 라면 하나 끓여. 그날의 일이 저와 남동생 둘만의 비밀이 되면서 저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저희 네 식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다 전 대학을 본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대학 진학을 하게 되면서 떨어지게 되자 그때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몰라요. 소영아, 그냥 엄마가 학교에 매일 데려다 줄까? 너 혼자서 어떻게 거기서 지내? 엄마, 괜찮아.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다니는데 뭘. 그리고 내가 이제 애도 아니고, 나 이제 성인이야, 성인. 그래, 소영 엄마. 소영이 이제 성인이라니까. 자꾸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 소영이 마음 아파서 어떻게 가. 알았어. 소영아, 힘들면 언제든지 집에 와. 알았지? 엄마랑 아빠 너 거기서 꼭 대학 안 다녀도 되니까.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집에 와. 알았지? 밥 굶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사 먹고 부족한 거 있으면 아휴, 알았어. 엄마, 어디나 멀리 보내? 내가 잘할게. 전화도 자주 하고 자주 올게.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셔. 그렇게 대학을 다니면서 기숙사를 나와 자취를 할 때도 매번 엄만 절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주말에 제가 내려가지 못할 때면 엄마, 아빠, 남동생이 올라와 절 보러 오곤 하셨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면 남동생 혼자서라도 절 찾아오곤 했어요. 남동생은 저보다 어렸지만 어느 순간부턴 제가 의지하는 그런 든든한 동생이 되었답니다. 제 자취방에 와서 뭐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알아서 척척 채워 넣어주곤 했어요. 으유, 누나, 또 밥을 제대로 안 먹었네. 이거 엄마 알면 진짜 속상해. 안 그래도 멀리 산다고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는데 밥 안 챙겨 먹을래? 이거 엄마가 누나 좋아한다고 불고기랑 잡채 해놓은 거니까 냉동실에 넣어둘 테니까 꼭 먹어. 알았지? 아휴, 알았어. 내가 바빠서 그렇지. 그나저나 너 오늘 밥 먹고 갈 거지? 그래, 누나. 누나 또 밥 안 먹을까 봐 엄마가 누나한테 꼭 밥 차려주고 오라더라. 좀 쉬고 있어. 내가 밥 차릴 테니까. 역시 내 동생. 그럼 어디 맛있게 차려보거라. 그렇게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남동생은 저에게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동생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고선 부모님보단 남동생에게 고민 상담을 하는 날도 많았고, 제가 정말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남동생도 저와 같은 대학에 들어가 같이 자취를 하며 지냈을 때도 있었는데, 남동생이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남동생은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동생은 본가에 다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제가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2살이 많았던 그 남자는 외제차 딜러였어요.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엔 참 사람이 호탕하고 밝고 유쾌했습니다. 그 남자와 같이 있을 때면 늘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즐겁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남자는 저에게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펼쳤고 전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가 되고 1년 반 만에 열애 끝에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저나 남자친구나 나이가 있다 보니 양가에서 모두 결혼을 환영했습니다. 예비 시댁은 예비 시모께서 남자친구가 어릴 적 돌아가셨고 예비 시부만 계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보다 4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엔 정말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남편은 늘 성실하고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특히나 고객 관리를 정말 잘했는데
그러다 보니 베스트 딜러로 꼽힌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전 그런 남편의 능력이 정말 부러웠어요. 우와, 당신 진짜 대단하다. 솔직히 나도 직장 다니지만 매번 사람들 대하는 게 어렵거든? 근데 당신은 어쩜 이렇게 잘해? 늘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허허 웃으면서 대하고 말이야. 대단하다. 에이, 나야 뭐 이게 일이니까 그렇지. 어떻게든 차 팔고 실적 올리려면 내가 더 잘할 수밖에 없지 뭐. 그리고 잘해야 그분들이 또 소개해줘서 오는 고객들도 많아지고 또 나중에 필요하면 찾아오시기도 하니까 나한테 좋은 일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야. 오, 겸손하기까지. 그래서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당신 회사에서 이렇게 인정받는데 오늘 축하해야지. 에이, 그러지 말고 오늘은 당신 먹고 싶다던 요앞 치킨집 가자. 당신 꼭 먹고 싶다며. 내가 오늘 당신 배 터지게 치킨 사줄게. 우와, 정말? 진짜 오늘 그래도 되는 거야? 그럼 난 당신 먹는 것만 봐도 기분 좋아. 남편은 늘 저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 줬습니다. 흔히 신혼 시절에 집안일은 네가 하니 내가 하니 이러면서 싸운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한 번 없었어요. 남편이 먼저 나서서 집안일도 척척해주고 어느 날은 제가 먹고 싶다던 요리도 깜짝 이벤트처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정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참 행복했어요. 그렇게 전 결혼을 하고서 아들, 딸 하나씩 낳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댁도 시집살이 한 번 없었는데요. 대신 시부가 심장이 안 좋으셔서 자주 아프시곤 했습니다. 시부는 저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하루는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갔는데 그날도 시부가 제 손을 잡으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머마, 고맙다. 늘 남자애들만 있어서 삭막하고 적적한 집안에 네가 들어오고 나니까 활기가 넘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손주들도 낳아주고 말이야. 내 생전 이렇게 행복하고 좋을 때가 언제였었나 싶은 생각도 드는구나. 고맙다. 아버님, 앞으로 더 건강해지셔서 저희랑 오래오래 행복하셔야죠. 그러니까 밥도 잘 챙겨 드시고 약도 잘 드시고요. 끼니 거르시면 안 돼요. 그래, 그래. 우리 며느리랑 손주들 위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도 챙겨야지. 고맙다, 며느라. 그렇게 시부도 정말 절 예뻐하시고 좋아하셨지만 단 한 사람 시댁에서 불편하게 지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동생이었어요. 시동생은 정말 사람이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 주는 것도 좀 있어야 하는데 시동생은 일절 그런 게 없었어요. 가족 관련한 것도 정말 칼 자르듯이 냉정하게 딱딱 계산을 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때 시부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안 맞아서 시동생이 먼저 병원비 계산을 해 퇴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시댁에 가자마자 명세설 내밀면서 하는 말이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형, 이거 내가 냈거든? 일단 절반 주고, 그리고 오늘 나 연차 내고 아버지 병원 갔다 왔으니까 그것도 좀 돈으로 줘. 원래 나 쉬려고 했던 날에 못 쉰 거잖아. 야,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병원 때문인데 너 저번에 그러면 네 형수가 병원 갔다 왔을 땐 형수한테 돈 줬냐? 아이, 그거랑 이거랑 다르지. 형수는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쉬고 있잖아. 난 일 다니고 있고. 아이,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어떡해. 아무튼 돈 바로 정리해서 줘. 저번처럼 다음날 주지 말고 오늘 줘. 남들이 보면 싸웠나 싶을 정도로 시동생은 참 냉정하고 정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솔직히 저 역시 마음이 잘 가진 않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가족들끼리 모여 밥을 먹을 때도 늘 본인 일이 우선이었죠. 시동생은 회계사였는데 일이 바쁘기도 바빴지만 매번 일을 한다며 가족 행사도 불참하기 일쑤였어요. 한 번은 시모 제사였는데
온다고 하던 사람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아 전화를 한 적이 있었죠. 도련님, 저희 제사 이제 지내려고 하는데 언제 오실 거예요? 아버님이 도련님 오면 다 같이 지내자고 해서요. 시간도 그렇고 많이 늦으세요? 그럼 저희 먼저 제 올릴게요. 아휴, 어쩌죠, 형수님? 요즘 감사 시즌이라서 밤을 새야 할 것 같은데 중소기업 재무제표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 해서요. 오늘은 제가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네요. 어머, 그래요? 어쩔 수 없죠. 그럼 제사는 저희끼리 지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 보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제사를 지내는데 다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시내에서 술을 흥청망청 마시고 걸어가는 시동생을 본 거였어요. 그걸 발견하자마자 전 너무 기가 막혀 차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런 남편이 말리더군요. 에이, 그냥 가. 제가 오죽하면 당신한테 거짓말하고 술을 마셨겠어. 됐어. 제사도 다 끝났고 지나간 일이야. 뭐? 이게 무슨 지나간 일이야? 아무리 그래도 남도 아니고 어머님 제사인데 일하느라 바쁘다고 해서 알겠다고 한 거지. 술 마시느라고 저러는 게 말이 돼? 됐어. 안 그래도 회계사 일로 바쁜데 저렇게 쉴 수도 있는 거지 뭐. 당신도 알잖아. 회계사 일이 얼마나 골치 아프고 힘든지. 내가 나중에 따끔히 혼낼 테니까 당신은 그냥 넘어가. 그동안 우리한텐 피도 눈물도 없이 칼 같았던 시동생이 자신은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걸 보고 나니 더 정이 안 갔습니다. 더군다나 남편까지 옆에서 말리니까 더 기분이 나쁘더군요. 그렇게 시동생과는 정말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었어요. 정을 주려고 하면 마음에 안 드는 행동만 하니까 정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결혼을 하고서 7년 뒤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심장 질환이 있었던 시부께선 새벽에 조용히 잠이 든 채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때 정말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늘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던 시부가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슬프지도 않은지 장례가 끝나자마자 재산 정리에 열을 올리더라고요. 형, 아버지 살던 집은 처분해서 나누자. 보니까 아버지 채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재산 싹 다 정리해서 나누면 되겠어. 그래도 집은 좀 남겨둔 게 좋지 않아? 나중에 부동산 값 오를 수도 있는데. 아이, 어차피 나눠봤자 들어와 살 사람도 없고 누가 관리하기도 힘들잖아. 그냥 지금 값 좋을 때 파는 게 나아. 그럼 처분하는 걸로 한다. 무슨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두 사람을 보면서 전 처음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저도 이렇게 슬픈데 어떻게 저렇게 딱 냉정하게 굴 수 있는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눈물로 시부를 보내고 나서 한 2년쯤 지났을 때 시댁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죠. 30대 후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 만큼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습니다. 동서 시동생은 저희 집에 찾아와 인사를 했는데 그때 시동생이 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형, 고마워. 그리고 형수님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저희 신혼집 잘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고민이 많았는데 한시름 덜었네요. 재훈아, 됐어. 니들 결혼하고 잘 살면 돼. 재수 씨, 우리 재훈이 잘 부탁합니다. 아니에요, 아주버님. 제가 더 잘 부탁드리죠. 아주버님께서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주신 덕분에 저희가 신혼을 잘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이 시동생에게 5천만 원을 줬다는 사실을 알고서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형편에 5천만 원이라는 게 적은 돈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서 이 돈이 났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돌아가자마자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5천만 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 그게 있잖아.
아버지 재산 나눈 거 거기서 5천만 원 재훈이한테 줬어. 그래도 결혼하는데 결혼 자금은 있어야지. 뭐? 아니, 그걸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줬다고? 아니,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데 그걸 왜 너한테 얘기를 해? 유일하게 동생이 내 남아있는 핏줄인 거 몰라? 그것도 이해 못 해줘? 이해를 해주고 말고가 아니라 그런 큰돈을 지출하는 거면 나한테 언질이라도 해줘야지. 당신 돈 아니고 내 돈이라고, 내 돈. 거기에 당신이 관여할 거 하나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네. 당신이야말로 이해가 안 돼. 그걸 왜 내가 당신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건데? 보고? 지금 보고라고 했어? 내가 뭐 보고하라고 한 거야? 우리 부부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지. 부부라도 할 말이 있는 거고 안 해도 되는 말이 있는 거야. 그렇게 저흰 그 돈 5천만 원으로 크게 다투고 말았습니다. 물론 시부께서 남긴 재산이니 당연히 남편의 몫이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얘기 한 번쯤은 해줄 수 있는 건데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 뒤로 시동생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시동생네 부부와 같이 만나지도 못했어요. 다들 바쁘다며 같이 밥 먹을 시간조차 내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동생이 결혼할 때 그때쯤부터 슬슬 남편도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엄청 예민하고 매번 손에서 핸드폰을 놓질 못하더라고요. 심지어 밥상 앞에서도 늘 핸드폰만 쥐고 있었고요. 여보, 밥 먹어. 뭐해? 밥 먹고 보면 안 되는 거야? 아까부터 자꾸 핸드폰만 손에 쥐고 있고. 아, 내가 뭘 핸드폰만 쥐고 있다고 그래. 생사람 잡네 진짜. 왜 갑자기 화를 내?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핸드폰 그만 보고 밥 먹으라고 한 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아유 진짜 밥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린다더니만. 아 됐어. 나 밥 안 먹어. 조그만 일에도 갑자기 버럭버럭 화내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애들이 주말에 거실에서 놀고 있을 때면 그 소리가 시끄럽다며 막 짜증을 낼 때도 있었어요. 아유 여보, 좀 애들 데리고 밖에 나가면 안 돼? 나 지금 중요하게 일하고 있는데 방해되잖아. 비 오는데 어딜 가라는 거야. 그리고 주말인데 무슨 일을 하는 건데. 당신 어제고 그제고 새벽까지 내내 컴퓨터 하다가 늦게 자는 것 같던데 뭐 무슨 일 있는 거야? 일은 무슨, 그냥 내일 하는 거지. 아무튼 애들 좀 조용히 하게 해.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되잖아. 분명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리 물어봐도 별거 아니라고만 하고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달라진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친정집에 가는 것조차 불편해하고 꺼려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엄마 생신이 다가오면서 일찍 주말에 밥을 먹으려고 했던 날이었어요. 새벽까지 또 일을 한다며 컴퓨터를 하던 남편을 아무리 기다려도 깨어나지 않자 제가 늦은 오후에 깨웠습니다. 여보, 여보, 일어나 봐. 오늘 엄마 생일 밥 먹으러 간다고 했잖아. 벌써 4시야, 4시. 일어나서 얼른 씻어. 지금 가야지. 아유, 그냥 당신만 가. 나 안 갈래. 아유, 피곤해 죽겠는데. 잠자는 사람을 왜 깨워? 뭐? 당신이 왜 안 가? 얼른 일어나. 저번에 어버이날에도 당신 밥 먹자고 했는데 안 갔잖아. 오늘은 제발 좀 가자. 벌써 당신 우리 집 안 간지 몇 개월이야. 아, 진짜. 아, 좀. 우리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난 꼭 뭐 처가를 가야 돼? 당신은 챙길 시부모 없으니까 괜찮겠지만 난 아니라고. 불편하다고. 나 안 가니까 당신 혼자서 가. 혼자. 그게 무슨 소리야? 얼른 안 일어나? 당신 요즘 자꾸 왜 그래? 나 어제 새벽까지 일했어. 제발 좀 사람 피곤하게 좀 하지 마. 밖에서 일하는 사람 꼭 이렇게 괴롭혀야 속 시원하겠어? 아휴, 나 잘 거니까 당신 갔다 와. 그토록 친정에도 잘하던 남편은 도대체 어디 갔는지 자꾸만 변하는 남편이 너무나 야속하고 미웠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저희 친정에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건 바로 제 남동생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죠. 예비 올케 너무나도 착하고 순한 사람이었어요. 남동생과도 정말 잘 어울렸고요. 어릴 적엔 그렇게 연약하고 체구도 작아 쪼금했던 남동생이 어느새 이렇게 커서 듬직한 가장이 된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럽더군요. 더군다나 남동생과 예비 올케는 둘이서 알콩달콩 결혼 준비도 척척 잘 해내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예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점점 남동생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축의금을 어느 정도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축의금 얘기라니 매번 바쁘다며 나중에 얘기를 하자고 얼버무리고 그 후에도 집에도 늦게 오고 또 오면 바쁘다고 컴퓨터 방에서 뭘 그렇게 하는지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제대로 얘기를 할 틈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남동생 결혼식 전날이 돼서야 잔뜩 술에 취한 남편을 마주하게 되었죠. 이때가 아니면 얘기할 시간도 없을 것 같다 싶어 저는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일 우리 남동생 결혼식인 거 알지? 그때 내가 생각했던 축의금 그 정도 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매번 물어도 제대로 대답도 안 하고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자. 뭘, 뭘 얘기를 해? 아, 그냥 대충 주면 되지. 뭐? 뭘 대충 줘? 나도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야. 그래도 이왕이면 제대로 축의를 해야지. 참, 제대로? 야, 자, 이거 네 남동생 축의금으로 해.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못 가누던 남편은 옷 주머니에서 뒤적거리더니 5만 원 한 장을 저에게 딱 던지는 거였어요. 그걸 보고서 전 너무 화가 나더군요. 이, 이게 뭐야? 5만 원? 이걸 축의금으로 하라고? 어, 5만 원이 딱이야, 딱. 야, 솔직히 사람이 급이 있는데 그 급에 맞춰서 줘야지 무슨 뭐 제대로 줘. 야, 네 동생은 딱 5만 원이 딱이야. 더도 덜도 말고 5만 원. 뭐?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당신 동생 결혼할 땐 5천만 원씩이나 해놓곤 뭐 5만 원?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 왜 말이 안 되는데? 우리 동생은 회계사라 잘 나가는데 네 동생은 고작 공무원이나 하면서 뭘 얼마나 해줘야 하는데? 야, 솔직히 말해서 네 동생이랑 우리 동생이랑 급이 같냐? 같냐고. 이걸로 나 축의금 했으니까 그리고 나 내일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남편의 말에 당장이라도 비틀거리는 남편을 발로 차버리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꼭 화를 눌러 담을 수밖에 없었죠. 내일이 남동생 결혼인데 소란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고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술에 취해 바로 골아 떨어졌더라고요. 전 그 꼴도 보기 싫어 다음날 새벽부터 일찍 나와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결혼식이 거의 시작될 즈음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오늘 처남 결혼식이잖아. 어디 갔어? 어디 갔냐고? 어제 필름까지 끊겼냐? 너 어제 내 동생 결혼한다니까 뭐라 그랬어? 안 온다며. 네 입으로 그랬지? 네가 그런 거야. 어? 너 모르는 척하지 말고 너 축의금 5만 원 한다고 한 거 기억나지? 뭐? 에이, 내가 설마 아무리 힘들어도 5만 원만 하겠어? 그래도 50만 원은 해야지. 50? 야, 네가 준 5만 원 그대로 식탁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들고 나 집에 가기 전에 네 짐 싹 다 싸서 나가. 알았냐? 동생 급이 있다고? 야, 남편도 급이 있어. 너같이 급 낮은 인간이랑 같이 못 사니까 나가.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지금 바로 갈게. 당장 갈게. 가서 밥이라도 먹어야지. 밥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 지금 와도 식 다 끝나고도 남았어. 오지 마. 오지 말라고 했어.
그렇게 남편의 전화를 끊고 나서 전 남동생과 올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다행히 제 표정이 어두워서 그랬는지 가족들 모두 별말 없이 제 어깨만 토닥여 주더군요. 그냥 무슨 일이 있겠거니 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후 남동생의 결혼식이 시작되고 모든 하객들의 축복 속에 행복하게 결혼식이 치러졌어요. 부모님도 정말 행복해 하시고 남동생과 올케도 너무 좋아했죠. 정말 마음속으로 남동생과 올케의 행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남편은 집을 나가긴커녕 뻔뻔하게 집에 그냥 있더라고요. 전 아무 말 없이 남편 짐을 차곡차곡 싸서 나가라고 했지만 남편은 대꾸도 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질 않더라고요. 그 다음날 남편을 출근을 한다며 나가고 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편함에 뭔가 꽂혀져 있는 거였습니다. 뭐지 하고 딱 우편을 봤는데 그걸 보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발신처는 바로 경찰서였습니다. 수신자는 남편 이름이었고요. 전 너무 놀라 바로 우편을 열어보고선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줄 알았네요. 그 우편은 바로 남편의 경찰 출석 요구서였어요. 그 내용은 더더욱 충격적이었고요. 바로 남편이 어떤 사람을 스토킹했다는 거였어요. 전 너무나 놀라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문득 남편의 수상했던 행동들이 딱 떠오르더군요. 왠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전 남편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훈 차장 와이프입니다. 혹시 이동훈 차장님 지금 계시나요? 네? 이동훈 차장님 그만두신 지 오래됐는데요. 네? 그만둬요? 언제? 그게 한 몇 개월 됐어요. 회사에 좀 일이 있었거든요. 자세한 건 차장님께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남편은 일을 그만둔 지 이미 꽤 오래된 상황이었어요.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하고 다녔는지 전 하나하나 다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남편 직장 동료들에게도 싹 전화를 돌렸고 요즘 뭘 하고 다니는지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진실을 알게 되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지금껏 수많은 여자 고객들에게 사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사실이 발각되면서 회사를 그만둔 것도 아니고 잘린 거였고, 심지어 저한텐 출근한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소장은 남편이 정말 정신을 못 차렸는지 최근까지도 한 여자 고객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고 그러면서 고소를 당해 받게 된 거였고요. 진짜 그 사실을 알고서 남편에게 있었던 정이란 정은 아주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심지어 거짓말하고 남편이 다니는 곳은 바로 주식 리딩방이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분석을 한다나 어쩐다나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월급이 없으니 투자해서 월급을 만들어 저한테 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투자를 한다고 월급만큼 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돈이 안 되니 계속 말도 안 되는 짜증을 가족들에게 냈던 거였고, 처남이 결혼할 때도 축의금을 주지 못하는 신세이니 얼토당토하지 않은 주정을 부린 거였습니다. 고작 그 투자를 한다며 가족들에게 그렇게 짜증을 냈던 걸 생각하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모든 사실이 드러나고서 전 정말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까지 하고 다녔는지 당장이라도 남편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분노를 참고 차분히 남편이 퇴근할 시간만을 기다렸어요. 아이들은 미리 다 친정에 보내놓고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현관 키패드가 눌리더니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절 보자마자 남편은 실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 여보, 나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 애들은 다 어디 가고? 나 기다린 거야? 당신 오늘 어디 갔었어? 어디 가긴. 나 출근하고 왔지. 아우, 힘들어.
여보, 내가 요즘 너무 바빴지? 오늘 같이 오붓하게 저녁 먹자. 당신이 출근했다고? 당신 회사에 전화해보니까 당신 잘렸던데? 제 말에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 어? 당신,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아, 실은 그거 잘린 게 아니라 내가 그만둔 거야. 일이 좀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근데 나 바로 취직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은 주식 리딩방이 취직한 거니? 그게 요즘은 또 투자가 직업이 되기도 하니까.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나 믿어줘. 나 원래 이런 거 잘하잖아. 회사에선 그냥 일 계속 하라고 했는데 내가 고객 관리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고 힘들어가지고. 왜 당신 알지? 나 고객 관리 진짜 잘한 거. 회사에서 인재를 놓친 거지 뭐. 뭐? 인재? 인재가 고객 가지고 이딴 짓을 하냐?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전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에게 소환장을 던졌습니다. 남편의 발밑으로 떨어진 소환장을 들고서 읽던 남편은 너무나 당황스러워하더군요. 제가 그것까지 알 거라곤 생각조차 못한 것 같았죠. 그러더니 하는 해명이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아니, 여보, 이게 있잖아. 이거 나 결백해. 나 절대 이런 짓 안 했어. 이 여자가, 이 여자가 나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야. 제발 나 믿어줘. 절대 나 이런 짓 안 해. 나 알잖아. 난 당신뿐이라는 거. 뭐? 야,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 이게 어디서 끝까지 거짓말이야? 이 사람이 오죽했으면 신고를 했겠어? 내가 다 알아보고 너한테 말하는 줄 알아? 다 알아봤어, 이 자식아. 어디서 가정 있는 유부남이 자식도 둘이나 있는 게 어디서 그딴 멍멍이 짓을 하고 다녀? 이 여보, 이 여보, 그게 아니라 오해야, 오해. 나 진짜 결백하다니까? 절대 아니라니까. 진짜야. 끝까지 거짓말. 진짜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너 회사 잘린 것도 이것 때문이라며? 여자 고객들한테 꼬리쳐서 잘린 거라며? 이젠 하다하다 고객을 꼬시려고 하냐? 야, 너 당장 나가. 너 같은 사람이랑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소름 끼치니까 당장 나가라고. 당장 안 나가?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제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넌 입만 열면 거짓말이잖아. 그런 네 말을 어떻게 믿냐? 애들한테 확 다 얘기해버리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나가. 당장 꺼지라고. 그렇게 결국 남편은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전 바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남편은 제게 계속 찾아와 빌더라고요. 끝까지 이혼은 못하겠다는 남편을 두고 전 바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여자한테 접근해 형사조사를 받는 것도 있으니 소송은 수월했습니다. 어차피 전 잘못한 것도 없고 다 남편 잘못이었기 때문에 위자료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죠. 애들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오고 재산 분할도 저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렇게 이혼 소송이 끝나고 남편은 전 남편이 되었답니다. 전 남편이 조사를 받던 형사소송은 다행인지 뭔지 기소 유예 판결을 받아서 감옥은 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전 남편의 벌은 그걸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원래 다니던 외제차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왔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전 남편은 고객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한테 접근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고객들이 엄청난 항의를 했고 이 때문에 매장에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거였죠. 결국 전 남편은 엄청난 돈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다 빚으로 돌아가니 전 남편은 말 그대로 쫄딱 망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얼마 뒤 저한테 전화 와서 하는 말이 진짜 기가 막히더군요. 여보, 나 진짜 다 망했어.
주식도 다 날리고 회사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나 지금 신용불량자 되기 일보 직전이야. 나 어떡해? 그걸 왜 나한테 와서 얘기해? 네 잘난 동생한테 얘기해. 네가 말했잖아. 네 동생은 급이 다르다고. 그 급이는 네 동생한테 얘기하라고. 아, 그게 그 자식이 내가 5천만 원 해준 거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까 걔가 뭐라는 줄 알아?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재수 씨도 절대 못 준다고 냉정하게 거절하더라. 이제 나 연락도 안 받아. 여보, 나 지금 갈 곳도 없고 나 거기서 좀 지내면 안 될까? 나 우리 애들도 보고 싶어서 그래. 누가 그래서 그런 짓 하래? 누가 주식하랬냐고. 제발 인간아, 사람이 좀 되라, 사람이. 어?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사람 되라고. 여보, 여보, 나 좀 살려줘. 그렇게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야, 됐고. 너같이 인간성 말아먹은 사람이랑은 말도 섞기 싫거든? 이딴 전화할 거면 연락도 하지 마. 여보, 여보. 전 애원하는 전 남편의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핏줄이라던 전 시동생은 전 남편이 그 꼬라지가 되었는데도 손 한 번 안 내밀고 차단을 했다는 게 얼마나 웃겼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남편은 모든 걸 잃고서 지금은 숙식 노가다하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가끔씩 후회한다면서 연락이 오는데 전 절대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아마 아주 눈물 젖은 찐빵을 먹으며 평생 후회하게 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 있는데 양심과 도덕성까지 모두 놓아버린 전 남편과는 이제 더 이상 상종도 하고 싶지 않네요. 전 이혼하고 지금은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두 분이서 잘 지내고 계시고 본가에 가면 남동생과 올케가 자주 와서 우리 애들과도 잘 놀아주곤 한답니다. 특히나 올케가 얼마나 애들을 살뜰하게 잘 챙겨주는지 몰라요. 형님, 이거 애들 옷 좀 사왔는데 한번 봐보세요. 어때요? 애들 옷이 너무 예쁜 게 많더라고요. 많이 사올까 했는데 그래도 형님 마음에 들어야 하니까 다음에 제가 더 사올게요. 누나, 이 사람 백화점 가면 우리 조카들 옷만 보는 거 있지? 무슨 우리 애들처럼 얼마나 열심히 고르는지 몰라. 옳게, 고마워.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지 않아도 되는데 늘 이렇게 고마워서 어떡해? 에이, 뭘요. 당연하죠. 우리 조카들도 다 가족인데 제가 챙겨야죠. 다음에 형님 여행 가고 싶으시면 조카들 꼭 우리 집에 맡기세요. 제가 우리 조카들 데리고 놀러 갔다 올게요. 정말 요즘은 역시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남들이 보기엔 피 하나 안 나눈 그냥 남이나 다름없는 남동생이지만 이젠 그런 생각 하나도 들지 않을 정도로 누구보다 소중한 제 가족이랍니다. 앞으로도 부모님과 저희 아이들과 남동생 올케와 함께 전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다 보면 저에게도 좋은 날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벌써 꽃피는 봄이 찾아왔는데요. 길거리를 걷다 보면 이젠 푸릇푸릇 잎도 많이 자라나고 꽃이 피어 있는 곳들도 참 많더라고요. 특히나 개나리 벚꽃 이렇게 피어 있는 곳을 지날 때면 절로 기분이 좋아지곤 한답니다. 예전엔 겨울이 삭막하다고 생각했는데 겨울은 이렇게 화려한 봄의 꽃을 피우기 위해 속에서부터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속으론 단단하게 내실을 다지고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은 어떤 계절인가요? 마치 겨울처럼 차갑고 싸늘하게 보일지라도 그 계절이 여러분들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여러분들의 꽃이 활짝 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제 꽃을 피우기 위해 더 많이 행복하려고 노력하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에도 이렇게 활기가 넘치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